요새 뉴스 보면 유럽 폭염이 정말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에어컨이 있는 곳으로 집을 옮겼다라는 얘기를 최근에 2명한테 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한여름에 비교하면 높은 거 아닙니다. 유럽 애들이 언제물이나 싶기도 한데 약간 좀 더워 죽겠는데도 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지 않는 건가요? 한국 사람들이 가서 항상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니까 로마에서 써있더라고. 한글 나오고 한국에 살면 이렇게 편한데 유럽 가면 답답해 미치겠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 이것 때문에 유럽이 싫어진다고 얘기할 여행자들이 있을 정도로. 변기가 하나 더 있잖아요. 그 사용법 아시나요, 다들? 이것도 되게 중요한 팁인데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나 여태 몰랐어요. 피디님 우리 성수동 지식클럽 맞는 거죠? 뭔가 좀 아는 사람들이 모이는 지식인들의 핫플레이스, 여기는 성수동 지식클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인장 신혜원 기자고요. 오늘 세 분의 지식인을 모셨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무려 12년이나 관장만 해먹었던 이정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7년째 여행 다니고 있는 여행 유튜버 영알남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지리학과 박정재입니다. 두 분의 일단 지식인들과 한 분의 17년차 여행 유튜버 생활 지식인. 저는 사실 저희 업계 사람들끼리는 한량이라고 하거든요. 지식인 대열에 껴주셔가지고 네. 그래서 두 분께 배우라고 하는 자세로 나왔습니다. 우리 채널이 지식 인사이드니까 네, 두 분이 지식, 우리 둘이 인사이드예요. 알겠죠? 제가 사실 유튜브 구독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영어 가르치실 때부터 미국에 식당 내신 것도 저는 봤고 최근에는 멕시코도 다녀오셨죠? 네. 얼마나 더워요 멕시코는? 생각보다 멕시코는 별로 덥지 않았고요. 네. 왜냐면 저희가 방문한 과달라라는 지역은 고도가 되게 높아요. 1500m 언저리의 고도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서 그래서 제가 경험한 멕시코 더위는 사실 한국보다 훨씬 쾌적했어요. 멕시코는 항상 쾌적합니다. 아 그래요? 해안으로 내려가야 굉장히 덥고 습하죠. 100m 올라갈 때마다 한 0.6도씩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해안이 한 35도 정도라고 그러면은 멕시코 시티 있는 데는 2200m 고지이기 때문에 네. 13도 정도가 낮으니까 한 22도 정도 되는 거죠. 연평균 기온이. 굉장히 쾌적하고 봄하고 여름하고 가을하고 겨울하고 온도 차이 거의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지구본에서 봤을 때는 야 여기는 거의 뭐 적도 그 라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덥겠다 죽었다 생각하고 갔는데 되게 쾌적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보면 여행 유튜버들이 이만큼 더운 나라도 가봤습니다. 막 이런 컨텐츠도 많이 찍고 했던 것 같은데 요새는 사실 그럴 필요가 없는 게 한국도 너무 덥지 않으세요? 막 며칠 연속 열대야에 그래서 습도가 높으니까 숨이 턱턱 막혀요. 동남아 스콜 같은 것도 내리는 것 같고 기후가 좀 변한 거 아닌가 이런 느낌도 들 때가 있어요. 저는 기후변화에 대해서 느끼는 건 올해가 좀 더위가 늦게 시작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걸 제가 체감을 바로 하냐면 제가 이제 작게 팝업 스토어 같이 식당을 하는데 아이템이 냉면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6월 중순부터 당연히 더워질 걸 예상하고 냉면을 야심차게 준비를 했는데 손님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시원하고 손님이 뚜껑 껴서 이게 왜 그럴까 하고 제가 기상청 데이터를 확인을 해봤어요. 근데 작년에 비해서 2도가 낮은 거예요. 온도가. 그러니까 올해가 더 시원한 거죠. 더위가 전 늦게 온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웨이팅이 생기면서 확실히 더워졌구나. 늦게 왔으니까 아마 길게 이어지겠죠. 제 생각에는 9월 달까지 더울 것 같아요. 올해 재밌는 게 전국 평균 기온이 30도 넘은 날이 작년보다 일주일 먼저 왔어요. 그래서 오늘 만만치 않겠구나 했는데 6월이 쑥 지나간 거예요. 이런데 속으면 안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조삼모사처럼 있어야 되는 뒤늦게 길게 오는 거군요. 근데 뭐 사실 뭐 우리나라 덥다 한다고 해도 요새 뉴스 보면 유럽 폭염이 정말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프랑스에서 뭐 스페인에서 온열 질환 사망자가 뭐 1000명을 넘었다, 몇천 명이다 이제 이런 기사들이 나는데 유럽에 살고 있는 친구들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여행하면서 만날 들은 얘기 좀 있으세요? 에어컨이 있는 곳으로 월세집을 옮겼다라는 얘기를 최근에 2명한테 들었습니다.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이 보통 없는 건물들이 많아요. 제가 살았던 영국에도 에어컨 없는 건물이 있는데 이건 되게 오래된 건물이거든요. 근데 요새 신축 건물 같은 경우 신축 빌라라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데는 에어컨이 빌트인으로 들어간 경우가 많아서 그런 곳으로 이주를 했다는 친구들이 소식이 많이 들리곤 하더라고요. 그러면 에어컨 유무에 따라 월세가 엄청 달라지나? 많이 좀 비싼 편이죠. 보통 이제 관리비가 포함인 경우는 더 비싸고요. 저도 독일 본에 10년 살았거든요. 네. 근데 저희 집, 연구소 어디도 10년 동안 에어컨이 없었어요. 견딜만 했어요. 거기는 또 그늘만 가면 안 뜨거우니까 그 더운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살만하다 했는데 그 살만하다는 게 유럽에서는 끝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기후 자체가 아예 좀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유럽이라는 게 서한해양성 기후랑 지중해성 기후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북쪽은 서한해양성 기후의 영향을 받고 남쪽은 지중해성 기후의 영향을 받는데 두 기후가 다 건조합니다. 특히 여름철에.
그리고 지중해성 기후 하에서는 비가 여름에 거의 안 오고 겨울에 좀 내리고 서한해양성 기후에서는 여름에 비가 좀 내리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 연 강수량 보면은 한 600~700m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서울이 한 1,400 정도 되니까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지중해성 기후의 강수량 보면은 한 300~400, 400~500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습도 자체가 낮기 때문에 온도는 높아도 사실은 그늘로만 가면은 텁텁함을 못 느끼니까 괜찮은 거죠. 근데 최근에 이 폭염하고 같이 습도도 조금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나라 한여름에 습도 높은 거하고 비교하면은 높은 거 아닙니다. 네. 근데 그 지역 사람들은 그게 상당히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적응을 할 기회가 없었던 거죠, 아직까지. 근데 앞으로는 계속 그렇게 습도도 높을 테니까 예전보다는 적응할 필요가 있다, 그쪽 사람들이.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렇게 덥지 않고 그렇게 습하지 않은 환경에서 살아오다 보니까 대비도 그만큼 사실 덜했을 거고 예. 그래서 에어컨 보급률이 좀 낮았을 수도 있고 근데 갑자기 이렇게 변화가 크게 생겨버리니까 대처를 못하고 있는 거군요. 그리고 대처를 하려고 그래도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뭐 당일에 바로 되는 경우도 있고 여권 만드는 것도 우리나라는 4일 길어봤자 일주일 안에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뭐 한 달, 2달을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행정 속도라든지 뭐 일처리 속도 여유롭고 느긋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좀 감히 엄두를 좀 못 내게 하는 그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제가 뉴스를 보니까 프랑스에서는 에어컨을 설치하는데 기간도 너무 오래 걸리지만 허가 받고 뭐 뚫고 뭐 하는데 받아도 비용이 한 1,000만 원 가까이 든다는 거예요. 신야복판의 옛날 건물이고 관광객 많이 오는 데가 그냥 주로 그런 거고요. 약간 변두리 나가서 그 신시가지 이런 데를 쉽게 하는데 그러니까 워낙에 보호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 데는 되게 어렵죠. 더 힘든데 스칸디나비아 이런 데. 작년 7월 14일? 7월 14일이면 아직 괜찮을 때잖아요. 그때 스페인에서부터 튀르키예까지가 46도, 42도 막 이랬었고 그때 스칸디나비아도 36, 37, 38이었어요. 스칸디나비아는 원래 추운 데잖아요. 창문도 조그맣게 에어컨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버텼냐 했더니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제일 뜨거운 데 스페인, 튀르키예, 그리스로 가더라고요. 휴가를 그냥 가버려요. 그러니까 에어컨 있는 대로. 그래서 그 나라도 지금 뭐 중국제 에어컨 막 갖다 놓잖아요. 이렇게 창문 닫지도 못하게 해놓은 것들. 어쨌든 더위는 면하겠다 막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응책을 빨리 강구해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지구온난화가 진행이 되면은 저희도 지역은 사실은 온도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거든요. 많이 올라야 2, 3도인데 이 위쪽으로 가면 갈수록 올라가는 온도의 폭이 높아져요. 그래서 과거에 빙기, 간빙기, 빙기, 간빙기가 이렇게 막 교차하면서 기후변화가 있었는데 이제 지질학적 시간대로 보면은 그때 적도 지역은 기본적으로 빙기에서 간빙기로 가거나 간빙기에서 빙기로 가거나 이럴 때 온도 차이가 2, 3도밖에 안 났는데 그린란드 이쪽은 거의 10도에서 15도 정도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얼음이 많던 빙기에서 얼음이 없는 간빙기로 갈 때 한 10도에서 15도가 올라가요. 저 북쪽은 적도 쪽은 한 2, 3도밖에 안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려갈 때도 그렇고 올라갈 때도 그렇고 상승폭이나 하강폭이 고위도 쪽이 훨씬 크기 때문에 고위도 쪽이 지구온난화에 더 큰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 네. 근데 유럽의 건축물들이 아예 그냥 에어컨 설치 자체가 좀 어렵게 지어진 측면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옛날에는 에어컨이 필요 없었을 테니까 그냥 상관없이 벽돌로 집을 지었을 텐데 우리나라야 뭐 아파트 짓고 3, 40년 지나면은 다 뭉개고 다시 새로 짓고 재건축을 하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 수준으로 계속 그 원래 기본은 갖춰져 있는데 거기서 뭐 내부만 계속 개선을 해나간다. 기본 틀은 계속 변하지가 않기 때문에 에어컨 같은 걸 설치하기가 힘들고 그다음에 에어컨은 또 실외기가 밖으로 드러나야 되니까 그게 또 미관상 좋지가 않고 그러니까 설치가 어려운 거죠. 그쪽에서는 보면 실외기가 도로 쪽에서는 보이면 안 돼요. 법적으로 안 돼요? 네, 안 돼요. 그래서 더 뒤쪽에 대고 그래서 건물을 싹 고치더라도 봤는데 앞부분 있잖아요. 앞에 그 전면. 그 벽은 가만 놔둬요. 길에서 보이는 벽은 창문까지 그대로 놔둬야 되고 뒤는 다 부수더라도 그러니까 한계가 있죠. 근데 그거 뭐 자기 혼자 바꿀 수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업체들 다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그거 못 고쳐요. 계속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 저 작년에 프랑스 파리 갔는데 우리 에어비앤비를 이용을 하잖아요. 근데 에어비앤비 하면 되게 합리적이고 부엌도 있고 여러 명이서 투숙할 수 있고 가성비고 이런 좋은 숙소들이 많은데 가끔 에어컨이 없는 에어비앤비 건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잘못 고르면 진짜 난리가 나는 건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골랐다가 갔는데 뭐 이상한 기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 커요. 난 그래서 이게 뭐지? 뭐 김치냉장고 같이 생겨갖고 김치냉장고에는 없는데 이게 뭘까 하고 봤더니
에어컨인데 이 뒤에 뭐 간이 시래기처럼 파이프 같은 거를 뒤로 방충망을 뚫어놓고 바깥으로 이렇게 쏘게 해놓은 다음에 그걸 누르면은 찬 공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는 법적인 거를 좀 피해서 그런 것들을 설치해놓은 풍경을 본 게 전 되게 인상 깊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우리나라 에어컨 뭐 빌트인이나 뭐 시스템이나 이런 것만큼 시원하지 않고 약간 선풍기와 에어컨 사이에 어딘가에 애매한 온도로 그냥 시원한 바람만 내는 느낌? 그런 게 약간 유럽 친구들이 또 굉장히 또 기후변화, 환경 이런 데 민감한 측면이 있잖아요.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에어컨은 뭔가 사용을 못하게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환경에 영향이 덜 가는 그런 거를 택하는 것도 있는 건가요?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네. 그런 것보다는 에어컨을 쓰고는 싶은데 설치가 너무 힘들어서 이거 전기값도 너무 비싸고 에어컨 자체도 비싸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에어컨을 설치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네. 실외기 때문에 네. 이게 실외기를 설치할 때 벽에 구멍을 뚫어야 되잖아요. 근데 네. 그 벽 자체가 다 문화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쉽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유럽의 건물들이 기본적으로 겨울을 대비한 건물들이에요. 여름을 대비한 건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를 좀 봐야 되는데 네. 사실은 서울이 한 37도 정도 됩니다, 위도가. 근데 유럽의 뭐 파리, 런던 다 10도에서 15도 북쪽에 있어요. 우리 서울보다는. 상당히 위도가 높아요. 네. 그러니까 추운 게 정상인 그 지역이에요. 근데 지금 너무 뜨거워지고 있으니까 이게 사람들이 사실은 적응하기가 어려운 거죠. 계절성이 크다 작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름에는 바다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굉장히 덥고 습하고 그렇고 겨울에는 시베리아에서 북동 계절풍이 쭉 내려오니까 굉장히 춥고 건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름하고 계절하고 이 상태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죠. 근데 유라시아의 서쪽 편에 있는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바다 영향을 계속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해양성 기후 대륙성 기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다 영향을 계속 받기 때문에 여름하고 겨울에 온도 차이가 크게 나지가 않습니다. 강수량 차이도 크게 안 네. 나고. 근데 우리나라, 일본, 중국 이런 나라들은 여름하고 겨울에 온도 차이, 강수량 차이가 극심하게 벌어지죠. 살기가 굉장히 힘든 곳입니다. 동아시아가. 근데 그걸 옛날에는 좋은 말로 사계절이 아주 좋은 거냐. 네, 네. 약간 이렇게 들으니까 유럽 애들이 엄살을 부리나 싶기도 아, 한데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아주 많이 더워졌어요. 지금 어. 보면 옛날 2014년에 프랑스 방송에서 2050년 8월 18일이 되면 이렇게 뜨거워질 거야. 30 몇 도 되고 막 했어요.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거다. 야 이런 시간에도 돼 그랬는데 올해 6월 22일 날 그거보다 더 높은 온도가 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자기네가 생각할 때 한 36년 후에 온다는 더위가 불과 14년 후에 와버린 거죠. 근데 거기가 사실은 이렇게 낮에는 뜨거워가지고 40도까지 오른다 하더라도 밤에는 구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건조해가지고요. 복사냉각이 빠르게 일어나가지고 밤에는 온도가 확 떨어지거든요. 원래 단열이나 이런 쪽에 신경을 쓰게 되면은 열이 사실 잘 통과하면 안 되는 그런 건데 그렇다고 해서 아예 통과가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단지 바깥열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시간을 늦출 뿐이에요. 낮에 이렇게 막 햇빛이 쏟아져가지고 벽이 뜨겁게 달궈진 다음에 처음에 낮에는 괜찮은데 오후 한 4시, 5시 그때부터 이 벽에서부터 열이 막 안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뜨거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들어오고 나면은 다시 빠져나가기가 어렵죠. 단열에 신경을 많이 썼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밤에 너무 더운 거예요, 실내가. 근데 밖은 온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럼 유럽 사람들은 무조건 밤에 밖에 나와서 쉬어야겠네. 근데 그 안전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옛날에는 막 나와가지고 쉬고 그랬지만 거기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문제인 게 낮보다 아니라 밤이 더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간도 비슷한 게 있는 게 소주 5병 먹고 일주일 쉬는 거랑 매일 소주 1병씩 먹는 거랑 어떻게 더 간에 부담이 될까요? 그래서 한 병씩 먹으면 익숙해져서 괜찮은 거 아니에요? 한 병씩 계속 먹는 게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간도 휴식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회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더워지죠. 더워지면 견딜 수 있어요. 땀도 나고 뭐 하고. 그러면 밤이 되면 온도가 내려가면서 회복을 해야 되는데 밤에도 계속 더우니까 심장도 계속 피부 쪽으로 혈관 내보내야 되고 그러면서 몸이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인들이 일주일 사이에 각 나라별로 그 선진국이 수천 명씩 죽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밤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밤에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뭔가 노인들을 위해서 다 이렇게 전화도 좀 하고 자식들이 챙기기도 하고 또 노인들 다 에어컨 있는 집에 계시잖아요. 이렇게 열대야 있으면 대피소도 있어요. 곳곳에 우리나라인데 그 사람들은 그걸 경험해보지 못해가지고 그런 대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온열 질환으로 뭐 1000명 이상이 사망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대부분 보면은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노약자들이죠. 저희가 오늘 이 폭염을 주제로 또 이제 오프닝을 했는데 여행 유튜버 영알람 님도 모셨으니까 요새 사람들이 옛날만큼
유럽을 막 매력적인 여행지라고 또 선호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가면 오래되고 예쁜 건물들이 많고 하지만 한국에 살면 이렇게 편한데 유럽 가면 너무 답답해 미치겠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저희 제작진이 몇 가지 좀 꼽아봤는데 예를 들어드릴게요. 첫 번째, 공중 화장실이 없습니다. 가까스로 찾았어. 근데 돈을 내라 그러잖아요. 두 번째, 에어비앤비 같은 거 저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 현관문 열쇠 어디 있어요? 이거 막 이제 물어보잖아요. 어디 벽돌 밑에 뭐 해서 열쇠 꾸러미를 찾으세요 했더니 그 옛날에 중세 유럽에서 무슨 성문 여는 것 같은 열쇠 꾸러미가 나와서 그 중에 이렇게 생긴 걸 찾아서 들어가시면 우린 도어락 띠띠띠띠 하면 되는데 이런 문화도 있고 그 다음에 생활 편의 서비스가 너무 느리다. 우리는 오늘 보내면 내일 가는데 얘네는 다음 달에 가고 그 다음 달에 오고 또 하나 더워 죽겠는데도 왜 유럽 애들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지 않는 건가요? 마지막 대중교통이 오래돼서 그런가? 좀 더럽습니다. 아하. 어떤 포인트가 제일 공감되세요? 다 공감되는데요. 네. 일단 하나하나 다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맞는 말씀이신데 이건 여행을 사실 처음 간 사람들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 때문에 유럽이 싫어진다고 얘기할 여행자들이 있을 정도로 전 되게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유럽 여행을 2번 이상 N회차 해보신 분들은 팁을 알죠. 대중교통 안에 공공장소 안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웬만하면 요새는 식당이라든지 카페에 다 있으니까 커피 되게 싸잖아요. 유럽 에스프레소 한 잔 마시고 미안한데 나 화장실 좀 써도 돼? 이런 식으로 이제 화장실 주기를 좀 루틴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맥도날드라든지 뭐 이런 프랜차이즈 식당 같은 데서 화장실을 이용을 한다든지 뭐 이런 생존 전략들이 이제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화장실은 저도 살아봤으니까 적응이 된 게 제일 좋은 건 맥도날드 아니면 그 유명한 카페 이런 거죠. 근데 그런데 가면 이제 얼마든지 이 자료를 이용하니까. 근데 옛날에는 제가 독일에 있을 때만 해도 스타벅스 없었거든요. 근데 거기 작은 카페들이잖아요. 근데 다닐 때는 그냥 루틴이에요. 가서 카페 갑니다. 어디 가면 카페 가서 그러니까 심지어 급할 때 있잖아요. 급할 때는 들어가면서 말로 이게 뭐 하고서 화장실 먼저 가. 아 그럼 쟤는 화장실 때문에 왔나 보다 하는 거죠. 눈빛만 보면 알지. 예, 그리고 또 그 사람들도 다 또 통해요. 또 막 급해 보이면 막 안내해 줍니다. 네. 예. 그리고 유료 화장실은 경험해보신 분들 당연히 공감하시겠지만 관리가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요? 네, 가끔 휴지도 되게 좋은 거 주는 데도 있고 제가 살 때는 되게 지저분하고 야 이걸 내가 돈 주고 쓰냐. 저도 그런 경우. 예, 그랬었거든요. 돈 주고 들어갔어요. 화장지는 구비를 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파는 데도 있어요. 마지막 동전 하나 남은 거 가지고서 입장을 했는데 또 화장지는 돈 주고 사라 그러고 곤란했던 경험이 그런데 있어요. 우리나라가 화장실이 이렇게 깨끗하고 인심이 좋아진 게요. 88 올림픽 때부터입니다. 그 전에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화장실 처참했었고 88 올림픽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화장실에 있었던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 됐어요. 서양 친구들 깜짝 놀래. 이게 무슨 호텔이냐? 막 이렇게 놀랬는데. 생각해보면 동서양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만큼 공공화장실이 이렇게 좋고 깨끗한 나라는 생각해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하나라도 있나요? 우리나라만이에요, 우리나라. 일본? 일본도 화장실 불편한 경험 생각해보시면 있을 거예요. 일본은 제가 경험했을 때 화장실이 깨끗은 했는데 쓰레기통이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협소하잖아요. 저 같은 이제 빅맨들은 좀 많이 힘들거든요. 이게 변기가 큰 거는 사실은 미국의 변기가 굉장히 큰데요. 아. 엄청 커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변기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애들 있으면 아빠 가서 잡아줘야 되고. 엉덩이 빠질까봐. 네. 갑자기 우리 화장실 토크 하나만 더 할게요. 그 옛날에 유럽 가면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변기가 하나 더 있잖아요. 네. 요새도 그래요? 이탈리아 쪽에는 여전히 많이 본 것 같아요. 아, 나 정말 창피한 일인데요. 그러니까 유학할 때 아켄 공대에서 건축학한 친구를 같이 데려갔어요. 이탈리아에. 네. 화장실 2개가 있잖아요. 근데 옆에 피대 거기에 볼일을 본 거야. 뭐 앉을 수도 없는데 너무 작은데? 예. 거기서 왜 했냐? 아니 하나 더 있어서 한번 해봤대. 근데 도저히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문제는 뭐 체크아웃하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하루 또 들어가야 되는 거야 거기. 그거 비대고 사실 변기통이랑 똑같다고 봐는 가끔 한국인 관광객분들이 이제 어르신들, 어머님, 아버님들이 거기다 물 채워놓고 얼음 넣은 다음에 과일 담궈주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이제 비대라는 걸 몰랐으니까 도대체 이게 옛날에 비대 들어온 뭘까?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 사용법 아시나요, 다들? 이것도 되게 중요한 팁인데. 이거 왜냐면 나 써보고 싶은데 혹은 비대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근데 있으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용법을 모르는 경우가 은근히 있더라고요. 이게 있잖아요. 그러면 옆에 요 자세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물이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런 느낌.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나 여태 몰랐어요 그거. 그냥 이렇게 앉아서 싸고 이렇게 옮겨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물 조절을 못 하니까. 피디님 우리 성수동 지식클럽 맞는 거죠? 이거는 되게 중요한 문화 교육 같은 거잖아요. 아, 네. 그렇죠, 그렇죠. 알아야 또 실수를 하지 않으니까. 그 두 번째 답답 포인트. 열쇠.
이것도 결국은 그 건물 잘 쉽게 못 고치고 이런 거랑 또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열쇠는 제가 독일에 살 때 정말로 힘들었는데요. 네. 일단 열쇠에다 꾸러미를 갖고 다녀야 돼요. 집 열쇠 있잖아요. 집 열쇠도 우리 집 열쇠, 그다음에 밑에 현관 열쇠 2개 있잖아요. 그 열쇠를 관리하는 게 보통 일 아니어서 보통 열쇠 지갑이 있어요. 동전 지갑처럼 열쇠 지갑이 있어 그 다 주머니 넣고 다니고 그 열쇠를 준다는 게 옛날 우리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고간 열쇠 넘겨주는 것처럼 나 실험실 갔을 때 교수님이 딱 열쇠 줄 때 야 내가 드디어 이 패밀리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거기서 열쇠 관리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권위가 굉장히 세요. 스텝 가운데 뭐 이렇게 뭐 빌려주고 열쇠를 이렇게 나눠주는. 근데 열쇠를 주면서 이거 잊어버리면 진짜 큰일 난다. 거의 협박조로. 열쇠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리고 열쇠도 그냥 한 번 돌리면 한 번 잠기는데 밤중에는 한 2-3번 돌립니다. 그러면 바깥에서 여러 번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잘 때는 집 안에서 열쇠를 꽂아놔요. 열쇠 구멍에. 그러니까 집 안에도 열쇠 구멍이 있거든요. 밥 안에서 열쇠 꽂아놓으면 바깥에서는 그 열쇠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열쇠를 열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열쇠가 정말로 그 보안에 강해요. 비쌉니다. 그러면 얘네는 열쇠 만약에 잃어버리면 문짝 뜯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도 그 기술자가 있습니다. 그때 기억으로는 어떤 외교관이 잊어버렸어요. 근데 네. 거기 외교관이 사는데 고급 주택가였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일단 열어줬어요. 그 당시 내 한 달 생활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학생 한 달 생활비 정도의 가격에 들었던 것 같아요. 와 50만 원 100만 원 든다는 예, 그것도 그냥 보면 안 돼. 당신 저기가 있어 하고 근데 아무나 못하고 허가받은 면허가 받은 국가 면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직업을 또 유지하기 위해서 이 열쇠 문화를 계속 유지하는 거 아니야 이거?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거를 관찰을 좀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 친구들한테 도어락 얘기 진짜 많이 해봤고 도어락이 정말 토론 주제도 된 적도 있었고 심지어 도어락을 도입하려고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한국에 가셨다가 다시 영국으로 오신 선배님도 계세요. 근데 처참히 실패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도어락 자체를 신뢰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실물 키가 있어야 아니면 최소한 카드 키 있잖아요. 네. 이 카드키가 있어야 안심이 되는 약간 그런 단체로 문화화가 되지 않았나.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저도 한 6년 살았거든요. 저도 한국에서 이거 써요. 카드키를 네. 저도 도어락 뭔가 안 써요. 저 지문인 씨도 좀 못 믿고 저도 써요. 이렇게. 이래야 내가 안심이 좀 되는 게 그런 가치관이 저도 형성이 같이 된 거죠. 별로 불편하지도 않고. 내 손으로 만져지는 뭔가가 있어야만 안심이 되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저 항상 그래서 맨날 확인하고 물론 이거 없이도 들어갈 수 있게 해놨지만 이게 있어야지 내 마음이 편해요. 번호를 잊어버릴까 봐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자리 아니 근데 가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술 마시고 들어가면은 이상하게 눌러가지고 못 들어가고 와이프한테 혼나고 뭐 이런. 아 그리고 우리가 뭐 더위 얘기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하면서 더위를 식힐 수가 있지만 유럽 가면 이 아이스 음료 얼음 든 음료 마시기가 진짜 쉽지 않아요. 아 이거 재밌는 저만의 또 웃픈 경험담이 있는데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처음에 영국 가서 시켰는데 이해를 좀 못하더니 노력을 최소한 해줬어요. 아메리카노 이러더니 아 오케이 아이 가리시래요. 그래서 뭔가 막 열심히 해. 나중에 왔는데 커피 에스프레소 이렇게 한 잔을 주고 컵에다가 네모난 엄청 큰 바에서 줄 것 같은 위스키 따라야 될 것 같은 그 얼음을 딱 준 거예요. 그래서 아이스랑 아메리카노라는 거예요. 아이스 앤 아메리카노.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래서 얼음에 이렇게 얼음을 채우고 물도 좀 따르고 샷을 넣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섞으면 아이스 아메리카노인데 거기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니까 나름 이제 최선을 다해 준 건데 네. 그러니까 문화가 안 됐었던 거죠. 그게 한 16년 전이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유럽은 얼음 만드는 게 까다롭나? 아,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는 이유는 향 때문에 마시는 거예요. 향. 진한 향을 에스프레소 마시는 거잖아요. 커피를 마실 때 향을 느끼면서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건데 네. 우리나라는 바빠요. 그죠? 커피는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동형이야, 이동형. 향 상관없어. 쭉쭉 빨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그런 거를 그냥 갖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과 우리의 문화가 완전히 달라서 생각 못 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팝니다. 요새 팔아요? 네, 한국 사람들이 가서 항상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니까 로마에서 써 있더라고. 한글 나오고 그만큼 익숙해진 거죠. 근데 그들도 이런 슬금슬금 마시는 것 같아요. 일본 사람도 안 먹어요. 일본 사람도 기본적으로 드립 커피, 아이스 코이 하면은 드립 커피를 주는 게 이제 문화인데 아는 진짜 한국인 전유물인 것 같아요. 한국 문화를 즐기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K 웨이브의 한 축인 영향이 거예요? 없지 않죠. 네. 예.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 이거는 답답하다기보다는 조금 찝찝
한데 이거 위생이 괜찮을까 싶은 게 유럽 가면 석회수가 나오잖아요. 수돗물로. 근데 뭐 마셔도 된다고 하는데 영 찝찝해. 그 이제 세면대랑 욕조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켜가 좀 껴있고 한데. 그게 조금 어려운 얘기 좀 하겠습니다. 여기서 네. 서유럽이 석회암 지역이거든요. 네. 백악기에 서유럽이 이렇게 얕은 물에 잠겨 있었어요. 그다음에 조개류나 뭐 산호 같은 것들이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이 이렇게 죽은 다음에 쌓여가지고 퇴적이 되는데 그게 계속 쌓이고 하니까 압력 때문에 퇴적층이 퇴적암으로 변하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이 유럽판하고 아프리카판이 부딪히면서 알프스 산맥이 생겼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뒤쪽에 유럽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융기를 합니다. 원래 바다 잠겨있던 서유럽 땅이 융기를 하면서 그 석회암층이 올라오고 거기에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이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 위에 뭐 스칸디나비아 반도 쪽은 화강암 지역인데 이 아래쪽은 대부분 석회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석회암이라는 거는 이 빗물이 약산성을 띱니다. 이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있기 때문에 땅에 떨어지게 되면은 탄산 칼슘을 녹여요. 그러니까 지하수 안에 탄산 칼슘이 녹아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것들이 지하수를 통해 가지고 그걸 지하수 뽑아 가지고 물로 먹을 때 그게 몸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게 뭐 아주 많이 들어간 문제겠지만 여행 가 보면 이렇게 커피포트에 이렇게 하얗게 끼고 그렇잖아요. 네. 그 정도 들어가는 것은 건강에 이렇게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멕시코에 연구 때문에 오래 있었는데 거기야말로 경수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근데 유럽 쪽 같은 경우는 위생에 좀 철저하기 때문에 물은 깨끗하거든요. 물갈이 같은 거 심하게 안 하는데 멕시코 쪽으로 가면은 저는 갈 때마다 물갈이 굉장히 심하게 했어요. 근데 저도 10년 살면서 그냥 마셨어요. 저도 그래요. 예. 네, 마셨다가 나중에 좀 살만할 때 탄산수를 먹었는데 그 이유가 물이 걱정돼서가 아니라 탄산수 맛있습니다. 근데 정작 밥할 때 요리할 때는 그냥 수돗물 그냥 다 썼거든요. 저도 6년 동안 임상 스스로 해봤는데 뭐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나 괜찮아 이러니까 괜찮아 뭐 칼슘 많을 걸 이러더라고요. 또 여행 갈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음식이잖아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유럽 음식 맛있는 것 같은데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저는 그 영국 여행을 되게 좋아했고 오래 살았던 지역이잖아요. 영국이야말로 음식 맛없기로 유명한 나라 아니에요? 영국 가서 뭘 먹어야 돼요? 이것도 조금 통념인 게 맞죠. 근데 영국 음식은 사실 뭐 미식이다 할 게 딱히 애매해요. 근데 영국 안에는 정말 맛있는 외국 요리가 많습니다. 요리 학교도 되게 유명하고요. 세계 최고의 요리사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영국 출신이 되게 많고 고든 램지. 네, 고든 램지도 있고 또 이제 자연주의 옛날에 유명했던 인플루언서 같은 요리사는 제이미 올리버도 있고 그리고 미슐랭 식당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나라이기도 하고요. 1등이 도쿄고. 그래서 그만큼 미식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왜냐면 자국 요리가 맛이 없으니. 한이 맺혔구나. 네, 그래서 미식가들 정말 많이 살고요. 그래서 영국 안에서 저는 인도 요리, 중국 요리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저는 중국도 가봤고 인도도 가봤지만 현지에서 먹은 중국 요리, 인도 요리보다 영국에서 먹은 인도 요리, 중국 요리가 훨씬 더 맛있었던 기억이 날 정도로. 아시아 요리가 맛있죠. 네. 그래서 영국은 외국 요리가 미식의 나라다. 그래서 저 좋은 기억밖에 없어요. 물론 영국 요리는 맛이 없지만. 근데 영국에서 힘들었던 건 저거죠. 피쉬앤칩스. 근데 이걸 왜 먹지? 근데 피쉬앤칩도 유명한 집 가니까 정말 맛없고 삼출만 쓰고 그러는데 그것도 시골 가서 먹으니까 또 맛있고 그러더라고요. 괜찮아요? 저는 피쉬앤칩스를 먹을 때 그만 뿌려 먹으라 그러면 약간 식초 같은 거 비니가, 예. 너무 이상하던데? 익숙하지 않으면 좀 발냄새 난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저는 그 피쉬앤칩스 하니까 재밌는 게 런던 최고의 피쉬앤칩스가 어딜까 하고 막 수소문하는 컨텐츠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어떤 아저씨가 영국 아저씨 알려줘갖고 갔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와, 피쉬앤칩스 이 정도면은 우리나라 고퀄리티 생선가스처럼 되게 맛있게 먹을 만하겠다, 이 정도면 불호가 없겠다 했는데 나중에 사장님이 오셔서 인사를 하는데 한국 사람인 거야. 그래서 한국분이 인수하셔서 이 영국 사람들 튀김 기술을 자기가 믿을 수가 없어서 한국이 튀김 되게 잘하잖아요. 엄청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식 튀김 기술로 피쉬앤칩스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유럽이 어쨌든 지중해도 끼고 있고 영국은 또 섬나라고 어쨌든 생선을 되게 많이 먹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막상 가보면 생선 요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또 특히 일본에서는 뭐 사시미, 스시를 먹지만 영국에서는 튀겨 먹는 거 아니에요. 날생선도 잘 많이 안 먹는 것 같고. 날생선은 안 먹죠, 서양 사람들은 원래. 유럽도 뭐 포르투갈 그러면 대구,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다 생선 요리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근데 내륙 쪽 가면 없죠. 아마 옛날에는 유통에 문제가 있었을 것 같아요. 특히 유럽에서 잡히는 물고기들이 깊은 바다, 그 다음에 차가운 바다에서 자란 물고기들이에요. 근데 이 물고기들에서는 특별하게 TMAO라는 단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TMAO라는 단백질이 삼투압을 조절하고 단백질의 구조를 잡아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깊은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은 이 TMAO가 되게 많아요. 예. 근데 이 TMAO가 죽어서 분해되기 시작하면 TMA라고 하는 비린내가 나는 물질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 역함을. 그러니까 훈제를 하든지 건조하든지 이런 식이니까 우리 같이 맛있는 생선 요리가 그냥 불가능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빨리 전달을 할 수 있잖아요.
냉장 시설도 있고 냉동 시설도 있고 운반도 되니까 독일 같은 경우도 생선 좀 먹습니다. 그런데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어릴 때부터 먹은 음식이 아니니까. 네. 그다음에 좀 고급 음식이 되어버려 있고 그렇죠. 아, 그래서 유럽은 제 기억에 고기 요리보다 항상 생선 요리가 더 고급 취급을 받고 가격도 더 비쌌던 것 같아요. 굴 가격 보면 말도 안 되죠. 예. 굴. 대표적으로 한국에선 굴 뭐 그냥 철이면은 그냥 퍼다 먹고 막 그러는데 네. 거의 외국에선 이 굴 석회 하나에 막 5유로, 10유로씩 받으니까 예. 굴을 3개나 먹었다고 막 싸우고. 근데 독일 대학 식당에서 사람이 막 미어 터진 날이 있어요. 뭐냐면 오징어 있잖아. 오징어를 동그랗게 고리처럼 해가지고 튀겨주는 거 있어요. 그 식당이 미어 터져요. 그거 먹겠다고. 아, 근데 이거 뭐 대단하다. 이것 때문에 줄을 서야 돼? 우리 길거리에서 사 먹는 거 정도인데.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그 사람들에게는. 어쨌든 그거는 말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냉장된 상태로 와가지고 잘라서 그냥 튀겨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좋아해요.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미국에 있을 때그 친구들이 오징어를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냄새가 싫다고. 미국 사람들, 그러니까 약간 서구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오징어나 문어, 크라켄 그런 그런 것도 있잖아요. 네, 네. 약 신화에서 상징이 약간 뭐 악마나 뭘 약간 그런 빌런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호감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요새는 없어서 못 먹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예. 낙지 되게 좋아하고 쭈꾸미라 그러죠. 베이비 옥토퍼스 네. 이런 것들도 이제 없어서 못 파는 그렇게 식문화가 바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왜냐면 실제로 제가 낙지 볶음을 팔아봤어요. 미국에서 미국에서 불티나게 팔려요. 엄청 잘 돼요. 그리고 오봉집이라고 네. 낙지볶음 유명한 브랜드가 호주에서 지금 엄청 잘 나갑니다. 웨이팅이 그 말도 못해요. 거의 3바퀴 감을 정도로.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식감이 익숙지가 않아가지고 낙지라든지 쫄깃한 그거나 아니면 한국 떡 이런 거 보면 이걸 왜 먹어 막 이랬는데 외국 사람들도 그런 식감 자체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나 보네요. 그리고 또 건강한 그런 느낌을 줘서 그런 것 같아요. 해산물이라서. 그 밀라노에 갔더니 커다란 한식집이 있는 거예요. 한식집 주인이 또 이탈리아 사람이 한국 사람도 아니고 손님들도 다 이탈리아 사람이고 근데 한국 사람은 우리하고 몇 가지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전통 한국식이에요. 뭐 거기에 퓨전화된 게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한국식을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먹고 너무 지나치게 비쌌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난 어디 가면 외국 갔는데 왜 한식을 먹어 그런 타입이었거든요. 근데 한번 바뀐 게 쿠스코라고 이제 페루에 여행했는데 그 아무 생각 없이 안내랑 막 걷다가 그냥 아리랑이라는 집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 여기 한번 가볼까? 그런데 쌌고 김치찌개 되게 맛있는 거예요. 야, 그 외국 여행하다가 한식 먹는 게 괜찮은 거구나. 근데 외국에서 먹는 한식은 그것만의 전 새로운 카테고리에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에 이제 이민 가신 1세대 분들이신 경우가 있거든요. 주인분들이. 그러면은 마치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들이 말씀하시기는 8, 90년대 서울 어디 골목에서 먹는 한식 맛 같다는 거예요. 그때 시절을 기억하신 분들이 레시피를 간직하고 가서 하신 거니까. 근데 지금 이제 현대 한식은 서울에서 먹는 뭐 힙한 곳 여기도 성수동이지만 힙한 식당들 가보면 상당히 많이 발전 진보해 있잖아요. 그때 그 시절 한식을 좀 보존하고 있는 좀 재미난 맛이 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한 끼는 꼭 먹어요. 외국인들이 많이 익숙해졌다고는 해도 그래도 이거 먹자고 하면 이런 걸 먹어? 하고 놀라더라. 바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압도적 1위.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이걸 콘텐츠를 시리즈로 되게 오랫동안 했었어요. 외국인들한테 먹여보고 반응 보기. 압도적으로 1등은 냉면이었습니다. 냉면? 냉면이 왜요? 냉면은 호가 거의 없었어요. 호를 보인 친구가 예의상 해줬을 뿐이지 그냥 뭐 나쁘지 않아 같이 먹는 고기는 맛있네 약간 이렇게 해주지 냉면 자체는 절대 내 돈 내고 다시 먹지 않겠다였어요. 평양냉면. 아니요 그냥 일반 함흥냉면. 네. 왜 그러지? 오히려 평양냉면은 괜찮네 하는 느낌이 좀 많았었던 것 같고 근데 함흥냉면은 극강의 불호. 일단 차가운 걸 먹는 게 난 이해가 안 되는데 메인 디쉬에서 찬 게 난 이해가 안 되고 첫 번째로 그리고 면이 질긴 것도 이해가 안 된대요. 고무를 씹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껌 같다 이게 뭐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 무슨 미식의 영역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근데 유럽 사람들이 냉면을 돈 내고 먹는 걸 이해를 못할 거나 이해가 돼요. 그 사람들은 하루에 따뜻한 음식을 몇 번 먹냐를 갖고 얘가 상류층인지 중류층인지 하류층인지를 딱 구분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엌이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찬빵에 발라먹고 이런 식이잖아요. 점심 한 끼 돈 주고 사 먹는 거예요. 따뜻한 음식을. 근데 점심마저 돈 주고 먹는 건데 이 찬 거야? 그러면 좀 억울하죠. 이거 왜 돈 주고 사 먹어? 아니 근데 될수 있는 독일이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독일 분한테 저녁을 초대를 받아가지고 갔는데 그래서 저녁이니까 뭔가 따뜻한 음식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갔는데 정말 빵하고 치즈하고 감자는 좀 따뜻했죠. 그것만 이렇게 내놨더라고요. 메인 치즈- 나오겠지 기다리고 계셨던 거 네, 아니에요? 아니 치즈도 엄청 많이 넣어놓고
온갖 맥주와 위스키, 데킬라 뭐 이런 거 준비해 놓고 있던데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은 항상 이런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 그릴을 하더라도 점심 때 하는 거잖아요. 물론 거기서 부자들은 저녁 때도 요리도 하고 그러지만 학생을 상대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 점심 한 끼를 따뜻하게 먹는 거예요. 돈 주고서. 유럽 사람들은 차가운 음식을 먹으면 식사를 했다고 못 느끼는 뭔가 그런 문화적 배경 같은 거? 그런 건 진짜 좀 인상 깊네요. 그렇죠. 아침 저녁에 뭐 그냥 떼놓은 거예요. 그건. 제대로 된 식사가 네, 아니구나. 네, 네. 냉면 장사 이거 잘 되겠어요? 저는 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다행히도.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유럽의 날씨 폭염부터 시작해가지고 화장실 문화, 물, 뭐 기후, 뭐 식문화, 뭐 음식까지 뭐 별의별 주제로 얘기를 이제 버라이어티하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겉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속사정을 좀 살펴보면 이러한 문화적인 배경이 있구나, 다 연결이 되어 있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오늘 진짜 즐겁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각자 소감 한마디씩 좀 해주세요. 약간 걱정되는데 우리가 지식인가? 지식 클럽인데 클럽은 맞는 것 같은데 네. 지식인지 모르겠어. 네. 어쨌든 재미는 있었지만 다음에 좀 뭔가 지식을 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나오게 되면. 저는 재밌게 두 분이 재밌는 얘기 많이 해주셔가지고 즐겁게 들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 경험담과 뇌피셜로 생각하고 결론을 내리던 그런 것들을 말씀 많이 드렸는데 검증된 분들께서 첨언을 해주셔가지고 네. 아주 확인받는 느낌이 들어서 그리고 새롭게 배우는 것들도 많고 좀 되게 객관화가 된 것 같아서 기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저는 두 분한테도 많이 배웠지만 오늘 영알남님한테 네. 진짜 살아있는 생생한 지식을 많이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이탈리아에서 비데 쓰는 방법. 직접 몸소 재현해 주신 네. 그 자세를 네.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 성수동 지식클럽 첫 화였어요. 가장 뜨거운 질문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을 아는 사람들이 만나는 곳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시리즈를 하게 될 텐데 2부에서도 세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